아들 하나 믿고 살아온 제 인생이 언제부터였을까요? 돌아보면 제 삶엔 늘 그 아이가 중심이었습니다. 남편 일찍 떠나고 나니 세상이란 게 유난히 크게 느껴졌지만 저는 겁낼 틈이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지켜야 할 하나뿐인 가족,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힘들어도 웃을 수 있었던 건 고단한 하루 끝에 제게 엄마, 내가 다 해드릴게요 라며 손 잡아주던 그 아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참 곱고 정직한 아이였습니다. 자기 밥은 스스로 챙기며 살 줄 알고 남에게 손 벌리지 말아야 사람답게 산다 배워온 아이. 20살이 넘어서도 무뚝뚝한 말투로 엄마 힘들면 말해요 하던 그 모습이 제겐 평생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는 절대 틀어진 길로 가지 않으리라. 그게 제 자부심이었고 제 인생의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인연이란 게 참 묘합니다.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제게 다정하던 아들이 조금씩 어딘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먼저 끊지 않던 전화를 바쁘다는 핑계로 넘기고 식사 자리를 만들자 해도 약속이 있다며 피하더니 나중엔 무슨 말을 해도 알았어요. 나중에요. 라는 건조한 대답만 남기더군요. 저는 그저 결혼하면 다 이렇게 바뀌는 건가 보다 하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아내가 생기면 당연히 우선순위가 변하는 거겠지. 내 그릇이 좁아서일 거야. 그렇게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이상함은 뒤늦게 알수록 더 아프더군요.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때도 사실 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주 예의는 바르게 했습니다. 말끝마다 어머니를 붙이고 낮은 자세로 웃어 보이면서도 어쩐지 그 눈빛에는 계산이 깔려 있는 듯 했어요. 부드럽고 상냥했지만 제겐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저를 가족으로 맞는 것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변수로 보고 있는 사람처럼. 하지만 그건 제 기우려니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며느리를 경계하면 안 된다고 내 아들이 택한 사람인데 내가 더 포용해야지 스스로 이유를 만들어 덮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들은 어느새 제게서 등을 돌리고 며느리는 보이지 않게 경계를 쌓으며 저는 제 집 안에서조차 손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정이란 이름 아래 멀어져가는 거리, 그 틈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아차린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며느리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감정으로 싸우고 싶었던 적은 없었어요. 다만 분명하게 깨달은 건 있습니다. 이 아이는 감정으로 설득할 사람이 아니라 계산으로 상대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제가 잃고 사라진 줄 알았던 그 아들을 되찾기 위해서는 며느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제자리에 돌려놓는 일이 필요하다는 걸 말입니다. 이제 저는 이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눈을 떴고 어떤 증거를 모았고 어떻게 그 아이가 만든 성을 안에서부터 조용히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결국 제 아들이 다시 제 아들로 돌아오기까지의 과정. 그건 복수가 아니라 되찾기였습니다. 저는 빼앗긴 자리를 다시 찾았을 뿐입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첫 몇 달 동안은 큰 문제란 게 없었습니다. 전화하면 바로 받지는 않아도 틈나면 다시 걸어오고 주말이면 잠깐이라도 얼굴 보러 오곤 했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요?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이런 짧은 안부라도 저는 그게 참 고마웠습니다. 아, 이제 며느리도 가족이 되었구나 싶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작은 것들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연락 주기가 길어졌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잘 지내냐는 카톡 하나조차 없더군요. 예전 같으면
퇴근길에 자연스럽게 하던 연락이 어느새 시간 되면 하는 연락으로 변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신혼이니까 가정 꾸리느라 정신없을 것이고 회사 일도 더 바빠졌겠지. 그러다 주말 약속 시간을 잡으려 연락했을 때였습니다. 이번 주말에 같이 밥이나 먹자.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다음에요. 다음. 그 다음이라는 말이 몇 번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이 아이는 나를 일부러 밀어내고 있구나. 하지만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더 조심했고 섣불리 간섭하지 않으려 서툴게 노력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예의 바르게 굴었습니다. 문자로는 늘 어머니 다음에 꼭 봬요. 말끝마다 웃는 표시도 붙여가며 아주 예쁘게 말했지요. 그런데 꼭 말과 행동이 따로였습니다. 약속을 정하려 하면 그날은 남편이 피곤해서요. 집에 김치라도 보내주려 하면 저희 냉장고가 꽉 차서요. 제가 궁금한 거 물어보면 남편이 바빠서 설명 못 드릴 거예요. 늘 부드럽게 정중하게. 하지만 언제나 안 되는 이유만 만들어서 돌려 세웠습니다. 아들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전화를 받아도 예전의 온도는 없고 마치 자기 방어막 안에서 최소한의 말만 꺼내는 사람 같았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저는 제 아들에게 말 한마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먼저 묻던 것들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예요? 저녁은 드셨어요? 필요한 거 없어요? 그런 게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한 건 익숙하지 않은 딱딱한 말투였습니다. 엄마 혼자서도 다 잘하시잖아요. 이제 저도 제 생활 있으니까요. 너무 자주 연락하는 건 좀. 너무 자주라니요. 그 주제가 도대체 몇 번이나 된다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마음속이 싸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벽이 생기는 건 이렇게나 조용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더군요. 소리 하나 안 내고 징조도 없이. 그 벽의 그림자 속에서 저는 조금씩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리두기가 아니라 누군가가 조정하고 있다는 느낌. 며느리는 여전히 공손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제 아들의 목소리 뒤에는 늘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의 의중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게 저는 너무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아들의 변화는 느리지만 확실했습니다. 저를 향하던 시선이 점점 멀어지는 동안 며느리는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저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관계의 다리를 하나씩 끊어냈습니다. 처음엔 집안일 참여 문제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명절마다 제가 손수 준비하던 음식들을 며느리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하며 정중하게 빼앗아 갔습니다. 겉으로는 부담 덜어주려는 말처럼 들렸지만 막상 뒤돌아보면 저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 채 손님이 되어 있더군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미리 시장을 봐두었다고 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갈비도 사고 전 재료도 다 샀어. 며느리 힘들까봐 내가 해놓을게.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냥 엄마 힘들게 하지 말라 그랬어. 우리가 다 준비한다니까. 저는 잠깐 멍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뭐라 말을 건넸는지 정확히 들은 건 아니지만 하지 말라 그랬다는 그 한마디가 전부 설명해 주더군요. 제가 도우려던 진심은 어느새 방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시간표였습니다. 아들이 저를 만나는 시간을 줄이려는 듯 며느리는 항상 아들의 스케줄을 대신 언급했습니다. 남편 이번 주 야근이 많아요. 토요일엔 회사 사람들 모임 있어서요. 다음에 편한 날 잡아요. 그런데 신기하지요.
몇 주가 지나도 편한 날은 절대 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바쁘고 항상 예정이 있고 항상 피곤했습니다. 아들 입으로 직접 거절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아들의 입에서 며느리의 결론만 흘러나왔습니다. 생활권 역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김치나 반찬을 싸주면 저희 입맛이 좀 달라서 그래도 감사해요. 라며 예쁘게 돌려 거절. 제가 무릎이 아프다 했더니 요즘은 어르신들 물리치료 혼자 다니시잖아요. 라며 상냥한 거리두기. 제가 한 번은 감기 몸살이 심해서 아들에게 약국 가는 걸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뛰어왔을 아이가. 그거 며느리가 들으면 오해해요. 괜히 챙겨달라는 것처럼 보여서 그날 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허락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죠. 결정적으로 저를 슬프게 한 건 며느리가 제 앞에서는 결코 나쁜 말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항상 예의 바르고 정중하고 미소 지으며 그런데 결과는 언제나 내가 밀려나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싫다 하지 마라 꺼져라 같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담되실까 봐요. 편히 쉬세요. 어머니가 더 편하셨으면 해서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저히 뭐라 반박할 수 없는 말들. 하지만 그 말들이 쌓이면 저는 제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의 전략은 충돌이 아니라 고립이라는 걸. 정면으로 싸우지 않고도 사람 하나를 집 밖으로 내모는 가장 세련된 방식. 그리고 그 작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단순히 늦게 눈치챘을 뿐.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시간 지나면 다시 좋아지겠지 하고 스스로를 속이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제게 가장 큰 충격이 찾아왔고 저는 그제야 이건 우연이 아니구나 하고 완전히 깨닫게 됩니다. 그건 경제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본색을 드러낸 건 감정이 아니라 돈에서였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말하더군요. 엄마, 이제 생활비는 저희가 관리할게요. 엄마 통장도 체크해서 지출 잡아드릴게요. 저는 순간 무슨 말을 듣는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모르는 새에 부탁이 아니라 이미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사시면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제가 대신 정리해 드릴게요. 하며 며느리는 옆에서 미소를 띠며 덧붙였습니다. 정말 정중했습니다. 도와주는 척, 효도하는 척, 배려인 척. 그러나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진짜 배려가 빠져 있다는 것. 그날 이후 아들은 제 지출을 일일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병원비가 이렇게 나왔어? 이건 뭐에 쓴 거야? 현금 인출은 왜 필요했어? 마치 관리 대상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부모가 아니라 자립 능력 부족한 피보호자 취급. 그리고 며느리는 언제나 옆에서 결론만 내려줬습니다. 그건 낭비예요, 어머니. 그건 저희랑 상의하셔야 해요. 앞으로는 이런 지출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어조는 이미 승인 비승인의 경계선에 서 있었습니다. 그 즈음부터 저는 제 통장 비밀번호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유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지요. 그 여자는 저를 가족으로 포함시키는 대신 재산의 변수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집 출입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아들 집 근처에 가면 엄마 오셨어요? 하고 반갑게 맞아주던 아이가 어느 날부턴가 미리 말하고 오셨어야죠. 라는 시선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요즘 집 정리가 잘 안 돼서요. 손님 맞을 준비가 안 됐어요. 전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가족 방문이 아니라 초대 없는 불청객이 되어 있음을, 그리고 그날 아주 작지만 돌아갈 수 없는 단서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현관문 근처에 붙어 있던 메모, 예상치 못한 방문 애노, 사전 연락, 생활 리듬 방해 금지. 그 문구는 외부인을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향한 것이었죠. 그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아들이 저를 집안에서 몰아내는 게 아니라 아들이 몰라보게 바뀐 채 며느리의 시스템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며느리가 저를 내쫓은 게 아니라 아들이 저를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경제권을 넘긴 뒤부터 며느리의 태도는 더 노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행동은 그대로인데 경계선이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저를 대하는 말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정함은 거리 유지를 위한 도구였지요. 어느 날 아들의 집에 미리 연락하고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아프다는 핑계를 대야 겨우 그럼 오세요라는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저는 이상한 장면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신발 놓을 자리를 일부러 비워두지 않았습니다. 현관이 아주 깔끔했는데 거기 신발 2켤레만 딱 정돈되어 있더군요. 아들과 며느리 것 2켤레. 여기 이 집은 둘만의 영역입니다. 그 말 없이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신발을 신발장 아래 틈에 쑤셔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이 집에서 이미 빠져 있다. 거실에서 물을 마시면서 저는 우연히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아마 며느리가 급하게 치우다 놓친 모양이었겠지요. 보험, 재산관리, 장기 자산 플랜. 거기엔 아들의 이름뿐 아니라 어느새 며느리의 이름도 연달아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항목 하나가 있었어요. 향후 상속 구조 미리 잡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 없다고 판단한 사람이 되었음을. 싫어하면 비난합니다. 거슬리면 충돌합니다. 하지만 필요 없는 사람은 조용히 비워냅니다. 저는 그 비워지는 과정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결정적으로 확신하게 된 말 한마디를 듣게 됩니다. 부엌 쪽에서 작은 말다툼 소리가 났습니다. 애써 숨죽인 목소리였지만 들리고 말았습니다. 괜히 엮이지 말라고 했잖아. 엄마니까 그렇지. 엄마여서 더 조심해야 돼. 그래야 재산 문제 깔끔해지지. 안 들은 척 곧장 시선을 돌렸지만 그 말은 똑똑히 제 귓가에 남았습니다. 가족이라서 배려받는 게 아니라 가족이라서 정리 대상이 된 것.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연락 단절 감정 교란. 역할 박탈 존재감 희석. 경제권. 방문 제한. 서류 작업. 그녀는 싸움을 피하는 대신 조용히 내 위치를 없애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충돌이 오더라도 사람들 눈에는 제가 원래부터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처럼 보이겠지요. 그래서 그날 저는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똑소리 나며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억울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아들의 이상 행동이 아니라 며느리의 시스템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해를 감정으로 상대하면 평생 질 뿐이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싸우는 방식이 달라져야겠다고. 감정으로는 무너졌지만 이성으로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결정권을 쥐고 있는지, 어떤 장치로 내 자리를 치우는지, 어디서 증거가 남는지. 그녀는 제가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방심했고 그 틈이 제게는 기회의 문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쫓겨나는 사람이 아니라 되찾으러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제 조용한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사람의 자리를 빼앗는 방식이 조용했듯 그 자리를 되찾는 방식도 조용해야 한다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정면에서 밀어내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면 저 역시 정면 충돌이 아니라 흐름을 거꾸로 돌려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밀어내기 위해 만든 프레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서는 생활이 어렵다. 우리가 관리해야 안전하다. 부담을 끼칠 수 있다. 저는 먼저 이 프레임을 부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의도적으로 아들에게 어떤 것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병원도 혼자, 장보기 혼자, 문제 생겨도 연락 X, 생활비 관련 요청 없음. 며느리는 겉으로 편히 쉬세요라 했지만 속으로는 의존하는 순간 통제 가능해진다는 계산이 있었겠지요. 저는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엄마 혼자 괜찮아요. 라는 말이 엄마는 사실 우리 도움 필요 없구나. 로 되도록. 며느리가 제일 두려워한 건 아들과 나 단둘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아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주 작은 틈이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일이 잘 안 풀려서인지 아들이 저녁 늦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혹시 내일 잠깐 볼 수 있어요? 예전 같으면 그래, 엄마가 갈게 했겠지만 그날 저는 아주 차분히 말했습니다. 내일은 어려울 것 같구나. 엄마 스케줄 보고 다시 연락 줄게. 그 짧은 한마디가 관계의 주도권을 살짝 흔들어 놓았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부르는 관계가 아니라 스스로 찾아오게 만드는 거리.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움직인 것은 아들이었지만 흔들린 건 며느리의 설계라는 걸. 며느리는 저를 없어도 되는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저는 그 프레임을 있어야 자연스러운 사람으로 되돌려 놓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느리가 가장 싫어할 방식이 아니라 며느리가 절대 공격하지 못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남편 은율록, 이웃샌드 동생들과의 소통 복원, 지역 내 사람들과의 연결 고리 만들기, 즉 사회적 관찰자와 증인들을 확보했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잘라내기를 선택했지만 제가 조용히 연결을 늘려가니 그녀의 시스템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왔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불편함을 감추지 못한 표정.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다. 이제 다음 단계는 그녀가 저를 지운 방식 그대로 그녀를 위치 밖으로 밀어내는 것. 단 그녀는 감정으로 밀어내지 않았으니 저도 감정이 아니라 명분으로 밀어낼 겁니다. 그 순간부터 저의 반격은 복수가 아니라 정리가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지워온 방식이 조용했다면 그 흐름을 되돌리는 방식도 조용해야 했습니다. 저는 감정으로 흔들리지 않고 상황만 거꾸로 돌렸습니다. 처음으로 바뀐 건 제가 더 이상 통제 가능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늘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 부르면 오고 밀어내면 낮아지는 사람으로 여겼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는 아들이 전화를 해와도 반가움부터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나 지금 바빠. 좀 있다가. 저는 예전처럼 아들의 감정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아들이 낯설음을 느끼는 게 보였습니다. 관계의 무게가 살짝 흔들린 자리에서 저는 비로소 다시 제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며느리에게도 곧바로 감지되었지요. 그녀가 가장 두려워한 건 제가 화내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사람들과 다시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면 조용한 축출이라는 건 증인이 없을 때만 완성되거든요. 저는 외부와의 끈을 조금씩 되살렸습니다.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안부를 나누고 지인들과 연락을 재개하고 동네 모임에도 얼굴을 비쳤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생활 반경이 넓어진 것뿐이지만 실은 나는 고립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하나씩 복원하는 과정이었죠. 그제야 경제권 문제의 균열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내세운 명분은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 도움 없이 더 안정적으로 지내는 모습이 쌓이니 그 명분 자체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갔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뭐 필요한 건 없어요? 예전 같으면 저는 급히 없다고 말하며 아이부터 챙겼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필요한 게 없진 않지. 근데 내가 줄 수 있는 종류의 필요는 아니야. 아들은 그제야 처음으로 멈칫했습니다. 그 말 한 줄로 관계의 무게추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저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던 그림이 깨진 순간이었지요. 그리고 며느리가 처음으로 표정을 숨기지 못한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연락이 잘 안 되세요. 괜히 마음 상하신 거 있으신 거 아니죠? 걱정처럼 보였지만 그 말의 속뜻은 분명했습니다. 감시가 안 된다. 저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내 생활하느라 바쁘지. 나도 사람들 좀 만나고 살아야지. 그녀는 미묘하게 굳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가 밀려나는 쪽이 아니라 그녀가 경계 불안을 느끼기 시작한 쪽이라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진짜 역전이 시작됩니다. 며느리가 불안해하기 시작한 이후 저는 움직임을 더 줄였습니다. 겉으로는 생활에 집중하는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흐름을 면밀하게 살폈습니다. 며느리가 가장 불편해하는 건 제가 연락을 안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갈등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갈등은 증거를 남기니까요. 그녀가 원하는 건 조용한 속어였죠. 그런데 제가 조용히 아주 자연스럽게 아들의 시야 밖에서 존재감을 회복하자 그녀는 처음으로 균형을 잃었습니다. 며느리의 변화는 아주 사소한 데서 먼저 드러났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짓던 사람이 눈으로만 짧게 저를 훑고 말끝을 서둘러 정리하고 제게서 대화의 주도권을 빼앗으려 하지 않더군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묻던 날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바쁘시죠? 혹시 어디 다니시는 데가 있으세요? 그 말 한마디 속 의도는 누구라도 읽을 수 있었죠. 연결고리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하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흔적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니까 바람도 쐬고. 그 말의 표정을 살짝 잃는 그녀의 얼굴을 보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아니라 그녀가 나를 의식해야 하는 국면이구나. 그때부터 제가 집중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저를 관리하려는 명분을 없애는 것. 며느리의 전략은 제가 부족해 보여야 성립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 저는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되면 됩니다. 부탁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삶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녀가 쥐고 있던 정당성의 바탕이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뭐 달라졌어요? 그 질문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흐름이 역전되었음을 인정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본래의 엄마 모습을 잊었던 거지. 그 말이 끝났을 때 아들의 표정에 스친 감정은 당황이 아니라 혼란이었습니다.
왜냐면 그제야 처음으로 장남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며느리가 판단했고 아들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제 침묵과 거리두기가 아들을 판단자로 되돌려 놓은 겁니다. 며느리가 불안해진 순간부터 그녀는 저를 조심스럽게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조용히 있어도 상관없었겠지만 이제는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위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가 말을 통해 아주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혹시 어디 모임 다니세요? 사람들 만나고 다니시면 혹시 오해라도. 그녀는 여전히 다정한 말투를 쓰고 있었지만 그 말 속에는 단 하나의 두려움이 있었지요. 어머니에게 이야기가 흘러가면 안 된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나를 멀리 밀어내려 했지만 정작 지금은 그녀가 내 손에 붙들린 상태라는 걸. 그리고 저는 아주 천천히 그녀가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방식으로 흐름을 되돌렸습니다. 감정이 아닌 현실로 흔들다. 며느리가 쥐고 있던 힘은 감정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명분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외롭다 우리가 관리해야 한다. 어머니가 불안정하다 우리가 챙겨야 한다. 어머니가 의존한다 통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 근거가 모두 사라진 순간 그녀는 저를 규제할 이유도 자격도 잃었습니다. 그제야 며느리가 처음으로 미소를 유지하지 못한 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예전이랑 좀 다르세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응, 사람은 달라지기도 하지. 그 단순한 대답이 그녀에겐 선전포고처럼 들렸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녀가 제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 예전엔 제가 그 집 문턱에서 눈치를 봤지만 이젠 반대였습니다. 제가 언제 연락할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어디까지 들여다보았는지 그녀가 더 이상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며느리와 아들 사이에서도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이제 며느리의 설명을 예전처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불편해하신다는 증거가 있어? 엄마가 의존한다는 건 누가 판단한 거야? 정말 엄마 문제였어. 아니면? 딱 거기까지. 그 지점까지 흐름이 오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진짜 의심이 시작됩니다. 아들은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의 말에 바로 수긍하지 않기 시작했다. 예전 같으면 며느리가 한마디만 해도 그걸 사실처럼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묘하게 멈추고 생각하고 확인하려 했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장면에서 표면으로 드러났다. 어머니, 이번 주엔 좀 어려우세요. 저희 일정 때문에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을 때 아들이 처음으로 내 쪽을 바라봤다. 엄마, 진짜 힘드세요? 아니면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에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다. 나는 짧게 고개만 저었다. 괜찮다. 나 바쁘니까 너희 일정대로 해라. 짧았지만 그 대답이 모든 흐름을 바꾸었다. 며느리가 틀어지고 있던 판단권이 그날 처음으로 아들에게서 빠져나갔다. 그 이후 며느리는 나를 부드럽게 붙잡아 두려 했다. 전화 빈도도 늘렸고 괜히 걱정하는 척 말을 붙였다. 하지만 나는 어느 것도 정확히 대답하지 않았다. 확신할 수 없는 사람, 예측이 안 되는 사람. 그건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며느리는 그걸 견디지 못했다. 결국 일이 터진 건 며느리가 나에 대해 이야기하던 내용이 아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지 않는 순간이었다. 어머니 지출이 좀 불안정해서 제가 관리. 불안정하다고 누가 판단했어? 아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가 당신한테 도움 요청한 적 있어? 그녀는 그제야 알아차렸다. 아들이 더는 말을 믿지 않고
상황을 본다는 것을. 그날 밤 아들이 내게 조용히 찾아왔다. 문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 뭔가 놓치고 있었죠? 나는 그제야 아들을 똑바로 봤다. 내가 놓친 게 아니라 내가 보게 두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거다. 아들은 한숨도 변명도 하지 못했다.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나는 위로하지 않았다. 이 아이는 지금 내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 걸어오고 있는 중이었다. 며느리는 그 이후로 조급해졌다. 말투가 조금씩 빨라지고 나를 배제하던 방식이 왜곡된 친절로 바뀌고 내 움직임을 파악하려 애쓰며 전보다 더 많이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엔 힘이 없었다. 이제 내가 응답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결정적인 장면은 그 다음이었다. 아들이 내게 말없이 서류 한 묶음을 내밀었다. 엄마, 이거 전부 제 의사 없이 올라간 거였어요. 거기엔 보험, 자산, 장기 계획, 그리고 상속 구조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모두 며느리가 정리해둔 구조. 그녀가 이름을 올리고 나는 조금씩 삭제되어 가는 구조. 나는 서류를 넘기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었으니까. 단지 짧게 말했다. 이게 내가 서명한 너의 가정이냐, 아니면 누가 짜놓은 틀 속에서 너는 그냥 이름만 빌려준 거냐? 아들은 그제야 눈을 감았다. 결국 그는 그 집에서 가장 늦게 상황을 알아차린 사람이었다. 이 시점이 전환점이었다. 이제 흐름을 쥔 건 나도 며느리도 아니라 아들 자신이었다. 그리고 남은 건 하나뿐이었다. 그가 선택하는 일. 아들은 그날 이후 며느리에게 무엇도 곧바로 동의하지 않았다. 그녀가 말하면 확인했고, 그녀가 해석하면 실제를 보려 했다. 그 변화가 며느리를 가장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내 앞에서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아들 앞에서는 점점 언성이 높아졌다. 내가 다 어머니 생각해서 한 건데 왜 오해를? 당신이 못 본 것뿐이잖아. 그 말은 결국 스스로 인정한 셈이었다. 보여주지 않았다를. 그때부터 균형은 완전히 기울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서둘러 착한 며느리의 얼굴을 복구하려 했다. 연락을 더 자주 하고 선물도 보내고 집에 초대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 모든 행동이 이미지 회복을 위한 움직임일 뿐이라는 걸 아들은 느끼고 있었다. 그녀가 나를 불러앉혀 억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좀 더 잘할게요.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뵐게요. 이전엔 제가 좀 경직돼 있어서 나는 짧게 대답했다. 아니, 잘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있는 그대로 보면 된다. 그녀의 표정이 그제야 완전히 무너졌다. 나는 그녀의 가면을 벗기지 않았고 그녀 스스로 벗겨졌다.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호소했다. 당신 어머니가 날 싫어하시는 거야. 처음부터 나를 가족으로 안 받아들이셨잖아. 아들은 조용히 대답했다. 가족으로 안 받아들인 사람은 당신이었어. 그 말이 전부였다.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말을 잃었다. 그동안 모든 걸 통제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단 한 문장에 무너진 순간이었다. 이혼 이야기는 싸움 없이 진행됐다. 증거는 많지 않아도 충분했고 명분은 조용하지만 완벽했다.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이유를 찾지 못했다. 왜 다 무너졌는지, 왜 자신이 다 가졌다고 믿었던 것이 이토록 쉽게 빠져나갔는지 그녀는 끝까지 몰랐다. 자리를 빼앗는 방식이 조용했다면 되돌려지는 방식도 조용하다는 것을. 정리가 끝난 뒤 아들은 한참 동안 내 앞에 서 있었다. 엄마. 그 짧은 부름 속에는 미안함도 후회도 부끄러움도 그리고 돌아온 자식의 목소리도 있었다. 나는 그 아이를 안아주지 않았다.
눈물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말했다. 늦게 온 건 괜찮다. 다만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제서야 마음속으로 조용히 생각했다. 나는 빼앗긴 걸 되찾은 것이 아니라 돌아올 자리를 끝까지 지킨 것뿐이라고.